한국이 또 유럽을 무시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데요. 유럽 의회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애원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달라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유럽이 한국을 EU 회원국처럼 대우하겠다며 온갖 달콤한 제안을 했는데도 한국이 코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한국 대표가 유럽 외교관들 앞에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유럽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며 따져 물었다니 유럽이 완전히 망신당한 거죠. 게다가 영국이 원자력 기술 좀 달라고 한국에 손 벌렸는데 한국이 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건가요? 내 이름은 제피르 말손이에요. 20년 가까이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해 11월 스트라스부르에서 벌어진 그 추운 밤의 일만큼 절박한 순간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다. 유럽의회 회의장에 울려 퍼진 이 말을 관람석에서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례 없는 결의안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아시아 국가가 이미 유럽연합의 일원인 것처럼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00개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장면은 끔찍했어요. 민간 건물들이 잔해로 변하고 파편이 흩어진 거리를 통해 도망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미국이 중동 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포크로프스크 근처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더군요. 한국 관계자들의 황당한 반응이 제가 앉은 곳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력을 연구해온 방위 분석가로서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때 대륙의 자랑이었던 유럽의 방위산업은 이제 기본적인 대공 미사일조차 부족할 정도로 쇠퇴했죠. 막강했던 유럽 강대국들이 이제 국제방위 전시회에서 늘 무시해왔던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의회장의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죠.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 그 다음은 독일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기고는 텅 비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이미 절반이 파괴되었고 보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생산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자신들의 안보를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죠.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한국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럽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유럽에 보낸다면 우리 자신의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당한 우려였죠.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자국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대표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EU 회원국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경제적 혜택, 기술 협력, 그리고 안보 보장까지.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국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어요. 유럽은 한국에 단순히 무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전체를 유럽으로 이전하기를 원했죠. 공장, 기술자, 그리고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폴란드의 K 전차 생산 시설을 건설해 주십시오. 폴란드 대표가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방문했던 한국의 방위산업 시설들을 떠올렸어요. 창원의 거대한 공장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이제 유럽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한국 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전체를 재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한국이 얻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만의 특권이었는데 이제 유럽이 그것마저 거래 카드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보고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방위 산업의 몰락과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산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었어요.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기술 이전, 시장 접근권, 외교적 지원, 심지어 유럽 우주국가의 협력까지 약속했어요. 한국 대사는 마침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유럽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서울에 여러분의 제안을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여전히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 목격한 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순간이었죠. 유럽이 자신들의 군사적 무력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아시아의 신흥 강국에 도움을 요청한 날로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스트라스부르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럽 의회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이 역사적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할 것인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세계는 달라질 거예요. 유럽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의안이 나오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보고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이 요청한 해군 지원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었거든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간단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거절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이유로 들었죠.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더군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캐나다만이 미국의 요청에 응했어요. 그때 한국인 동료가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들에게 아시아는 너무 멀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만의 민주주의보다 중국과의 무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독일 정부의 공식 성명이 있었어요. 대만 해협의 긴장은 유감스럽지만 군사적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적혀 있었죠.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한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같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알아서 하라던 그들이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6월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 참석했을 때였죠. 한국 기업들은 최신 무기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천국-2 방공 시스템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럽 대표단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스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유럽의 문제는 유럽의 무기로 해결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독일 대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유럽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중동 국가들은 달랐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의 가치를 알아봤죠.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앞에서 폴란드 대표단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폴란드는 결국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끝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되자 유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위 산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포탄이 부족했고 전차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었죠. 서쪽에는 중국이,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어요. 한국은 말 그대로 화약고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은 한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신들은 대만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이런 이중잣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었어요. 우리는 유럽의 요청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휴전선은 여전히 뜨겁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직도 전쟁 중이었어요.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었을 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매일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중한 무기를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제 노트북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이 유럽에 판매한 무기의 규모였어요. 폴란드에만 12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수출했죠.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판매였어요. 공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비로 무기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유럽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국제정치의 위선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대만 해협 사태는 분명한 선례를 남겼어요. 유럽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만은 너무 멀고 중국 시장은 너무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아시아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였죠.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인들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이제 유럽은 그 결실을 공짜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같은 명분으로 대만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거절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제정치란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필요할 때만 친구이고 이익이 없으면 남이 되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위선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이중잣대를 지적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에 영국 에너지 부문의 한 연락처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피를 이걸 봐야 해. 영국이 한국 원자력 쪽에 손을 뻗치고 있어. 타이밍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죠. 유럽이 한국의 무기를 압박하고 있을 때 영국은 조용히 한국 원자력 계약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힌클리 포인트시에서 프랑스 EDF의 실패는 재앙적이었어요. 예정보다 10년이나 늦어졌고 예산은 30조 원이나 초과했답니다. 한때 유럽 기술의 왕관 보석이었던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했더군요.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재투자된다. 제가 한국 산업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들었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들은 유럽이 잊어버린 듯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국가 안보는 편할 때 외주를 줄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한국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만난 원전 임원들은 예의 바르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은 히타치가 영국 원자력 사업에서 7조 원의 손실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도시바의 굴욕적인 철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 심하게 타버렸는데 왜 한국이 영국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무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회의실로 돌아가니 한국 임원들이 영국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UAE에서 성공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예정대로 예산 내에서 완성되었어요. 그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저는 영국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자력 산업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숙련된 인력은 은퇴하고 있었고 새로운 인재는 들어오지 않았죠. 중국과 프랑스에 의존하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신중했습니다. 영국이 한국 원자력 기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었죠. 어떻게 한 손으로는 도움을 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 한국 엔지니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방위산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국가 생존을 위한 것이죠. 서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게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에너지 독립을 위한 생명줄이었죠.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였어요. 영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자존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파트너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 측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죠.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고 한국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 임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영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죠. 서구는 아시아의 기술력은 원하면서도 아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협상은 계속되었어요. 영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전문성을 원했지만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죠.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장기적인 협력,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양측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값싼 하청업체로 보고 있었고 한국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죠.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영국의 원자력 부활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때 기술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이제 아시아에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영국이 진정으로 한국의 도움을 원한다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런던의 연락처였어요.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한국은 기다릴 수 있어. 문제는 영국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야.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의 입장은 약해질 것이었고 한국의 협상력은 강해질 것이었어요. 원자력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브뤼셀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유럽 방위체제를 뒤흔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충격적이었죠. 유럽이 지난 10년간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아시아의 기술 발전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위 산업 중 하나를 구축했더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럽은 무력함에 빠져 있었어요.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세계에 설교하던 바로 그 유럽. 강대국들이 지속적인 분쟁에 필요한 탄약조차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의 입장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무기체계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방어체계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의미였어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죠. 아시아 문제에 거의 연대를 보이지 않았던 유럽을 위해 한국이 왜 자국의 안보를 희생해야 할까요? 저는 유럽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외교관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한국전쟁 때 한국을 지원했잖아요. 한국 대표의 대답은 날카로웠죠. 그건 70년 전 일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했을 때 유럽은 어디 있었나요? 대만 해협에서 유럽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불균형과 위선의 청산이었어요. 한국 대표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말하지만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나요? 아시아의 안보 우려가 그 규칙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프랑스 동료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비트는 것을 봤어요. 독일 대표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시선을 피했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적이 옳다는 것을요. K9 자주포 한 대가 우크라이나로 가면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DMZ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천무 로켓 시스템이 폴란드로 가면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저는 보고서에 이런 현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직면한 딜레마는 자업자득이었어요. 아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대가였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들이 바로 유럽이 무시했던 그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유럽의 안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브뤼셀의 EU 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들이 갑자기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힘의 상징이 아니라 쇠퇴의 기념비처럼요.
저녁이 되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 담당자들이 모였죠.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폴란드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K 전차 1000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지 180대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독일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 주문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을 뿐이에요. 자국 방어가 먼저, 그 다음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유럽이었죠. 회의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호주, 일본과 새로운 방위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인도-태평양 국가들끼리의 독자적인 방위 산업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배제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리가 그들의 안보 우려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 눈이 멀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진실은 때로 너무 아프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실패를요. 다음날 저는 한국 방위 산업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였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유럽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유럽을 도와야 하냐고 물을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으니까요. 유럽은 수십 년간 아시아를 파트너가 아닌 시장으로만 봤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변한다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유럽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오랜 습관과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적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쇠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유럽 대륙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 대륙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위선의 대가는 비쌌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배우고 변화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건 한국의 회의적인 태도라는 벽에 부딪혔죠. 저는 유럽 지도자들이 점점 절박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었더군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계약 업체들을 제치려고 했었죠. 그런 일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이것이 유럽 수도들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죠. 유럽산을 구매하라는 정책을 고집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너무 싸서 좋을 리 없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한국 계약 업체들에게 구애하고 있었죠. 제 분석은 명확한 패턴을 보여줬어요. 유럽은 체계적으로 아시아의 기술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자신들의 산업 기반은 과대평가했더군요. 이 황당한 결의는 수십 년간의 전략적 오판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브뤼셀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유럽연합 관료들이 한국 대표단과 만나는 장면을 관찰했죠. 한국 외교관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였어요. 우리는 유럽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죠. 하지만 한국도 북한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재고를 비울 수는 없어요. 독일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무엇이든.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죠. 기술 이전이요? 흥미롭네요. 5년 전 우리가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려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유럽은 자신들의 방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규제와 장벽을 세웠었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이 순간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이 이제는 아시아의 신흥 강국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어요. 새로운 파트너십. 한국 대표가 되물었죠. 2019년에 우리 K 전차가 노르웨이 입찰에서 탈락했을 때도 파트너십을 말씀하셨나요?
유럽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유럽 대표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봤어요. 진실은 아팠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아시아를 단순한 시장으로만, 기술의 수혜자로만 봤었죠. 이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함의는 엄청났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펼쳐졌죠. 만약 한국이 거절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유럽은 텅 빈 무기고를 가지고 러시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빠른 해결책도 없었죠. 만약 한국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었죠. 한국이 무기를 유럽에 보낸다면 북한은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 증가로 볼 것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외교관이 제 옆에 섰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말했죠. 우리가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고 하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산업 기반을 중국으로 옮기고 방위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죠.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보낼 수 있는 포탄의 수, 필요한 보상, 시간표. 모든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500년 동안 지속된 서구 중심의 세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절박하게 말했죠. 우리는 NATO 동맹국입니다. 한국도 서방 진영의 일원이잖아요.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하죠.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직면했을 때 유럽은 어디 있었나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럽의 지원은 어디 있었죠?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겼었죠. 이제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아시아를 기억한 것이었어요. 저는 계속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유럽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무기고는 비어가고 있었고 생산 능력은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그리고 수많은 정밀 유도 무기들.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외교적 표현을 남기고 떠났죠. 유럽 대표들은 지친 표정으로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마이너스 무너지는 지점. 오래된 질서가 새로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유럽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쇠락의 길을 계속 가든지.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하늘도 이 역사적 순간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도움을 구하는 곳이 되었더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까? 한국은 결국 무기를 보낼까? 유럽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까? 러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닌 아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였습니다. 제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위기가 우리의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서방의 기술적, 군사적 우위 시대가 끝나고 있었죠. 큰 폭발음과 함께가 아니라 한때 하급 파트너로 무시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과 함께 말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을 마치 회원국처럼. 이 말은 단순한 절박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동양과 서양이라는 깔끔한 구분을 가진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이제는 쓸모없어졌다는 인정이었죠. 한국의 대응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선례가 될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안보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럽의 절박함을 이용해 최대한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야 할까요? 한국 국민들은 전자를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유럽의 요청을 위선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았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국방부의 제 연락책이었습니다. 제피르 그가 말했죠.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유럽은 번영할 때는 거부했던 존중과 파트너십을 위기 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브뤼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국제 권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위기 동안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한국은 휴전. 국가이멸하는 말은 단순한 법적 기술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 나라, 무시당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키워온 나라, 그리고 날씨 좋을 때만 친구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안보를 타협하지 않을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죠. 원전 거래는 결국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조건대로 진행될 것이었어요. 방산 협력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선이 아닌 상업적 거래로서 말입니다. 유럽은 한국이 오랫동안 이해해온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자립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유럽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때 그들은 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브뤼셀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서둘러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더 이상 서방이 규칙을 정하고 나머지가 따르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고 자신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한국 외교관들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승인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유럽 관리들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한국의 거의 명령에 가까운 요청을 했었죠. 이제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권력의 역학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기술로, 그들 자신의 조건으로, 그들 자신의 미래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이 순간이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작은 각주로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예외주의 시대는 정복이 아닌 간청으로 끝났더군요. 그리고 제피르 말소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계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브뤼셀을 떠나는 날 공항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한국항공 카운터 앞에 긴 줄 서울행. 비즈니스 클래스가 매진되었다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새로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구대륙이 저 멀리 보였죠.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중심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마 가장 중요한 중심은 아닐 것입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다음 임무가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제피르 말송 같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목격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이번이 바로 그런 때였답니다.